밀라노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 쇼트트랙을 퇴물이라고 무시하던 이탈리아가 한국의 완패를 당하며 금메달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바퀴 진입 직전 AI의 분석 결과 이탈리아의 금메달 확률은 무려 80%였습니다. 홈 경기장을 가득 메운 이탈리아 관중들은 금메달을 확신했죠. 하지만 바로 그때 대한민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길리의 스케이트 날이 48도 각도로 얼음에 박혔고 시속 50km의 속도로 이탈리아 선수를 추월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다시 한번 왕좌에 오른 한국 쇼트트랙의 저력, 지금 시작합니다. 이탈리아가 자국 올림픽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도 쇼트트랙에서요. 밀라노 전체가 들끓었어요. 경기가 끝나고 12시간이 지났는데도 광장마다 도둑 올림픽이라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이탈리아 빙상연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심판 판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발표했고 여당 대표는 국가적 모욕이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이 뭘 했길래? 반칙, 매수, 천만에요. 한국은 그날 밤 이탈리아를 이긴 게 아닙니다. 해부한 겁니다. 살아있는 채로요. 저는 그걸 증명할 데이터를 갖고 있었습니다. 마르코 로시, IOC 쇼트트랙 기술분과 위원장. 30년간 빙판 위의 숫자만 읽어온 사람입니다. 2026년 2월 19일 오전 10시, 저는 미디어 센터 지하 브리핑룸으로 내려갔습니다. 태블릿에는 전날 밤 분석한 데이터가 347페이지 분량으로 들어 있었어요. 에스프레소를 네 잔째 비웠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내 조국의 민낯을 내 손으로 벗겨야 한다는 각오가 심장을 쥐어짜고 있었거든요. 브리핑룸 문을 열자마자 샴페인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침 10시에 술판이라니, 이게 IOC 공식 시설 안에서 벌어지는 풍경입니까? 안쪽으로 시선을 돌리니 기자 30여 명이 335 모여 잔을 부딪히고 있었어요. 한가운데 로렌초 비앙키가 서 있었습니다.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 수석 기자, 구독자 200만 유튜버. 그 작자가 조간신문을 높이 치켜들고 있었어요. 한국의 금메달은 심판의 실수였다. 대문짝만 한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로렌초가 주변 동료들을 돌아보며 외쳤어요. 오심이 명백해. 자, 축배를 들자고.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장내에 울렸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브리핑룸 구석에 이탈리아 코치진 4-5명이 모여 있었는데 하필 켜져 있는 마이크 바로 옆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애들이 안 넘어졌으면 한국은 3등도 못했어. 운이 좋았지. 낄낄거리는 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장내 전체에 퍼졌어요. 몇몇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패배를 인정 못하는 것까지는 이해합니다.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거짓말로 파티를 여는 건 다른 문제였어요. 이건 자존심이 아니라 자해였습니다. 저는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제가 들어온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다들 샴페인에 취해 있었으니까요. 로렌초 바로 앞까지 갔습니다. 그 작자의 손에 들린 샴페인 잔이 눈에 들어왔어요. 거품이 아직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 잔을 쳤습니다. 쨍그랑. 유리가 바닥에 부서지는 소리가 브리핑룸을 관통했어요. 샴페인이 로렌초의 구두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정적이었습니다. 30여 개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어요. 로렌초가 눈을 치켜뜨며 입을 벌렸지만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샴페인, 지금 독약을 마시면서 축배를 드나? 당신들 뇌가 알코올에 절었군. 장내가 웅성거렸어요. 몇몇 기자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사과하러 온 거 아니야? 누군가 고함쳤어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리모컨을 꺼내 버튼을 눌렀어요. 단상 뒤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화면 한가운데 거대한 글씨가 떠올랐어요. 운.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이 지난 12시간 동안 앵무새처럼 반복한 단어였습니다. 그 글자 위로 붉은색 X자가 대각선으로 그어졌어요. 폭발 이펙트와 함께 글자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파편이 흩어진 자리에 새로운 단어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검은색 고딕체. 처형. 저는 일부러 그 단어를 골랐습니다. 집행이라고 쓸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탈리아 빙상이 당한 일에는 처형이 더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저 미친 자식이 뭘 하려는 거야? 의자를 박차고 일어서는 사람, 카메라를 들이대는 사람,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하는 사람. 브리핑룸이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저는 호주머니에서 레이저 포인터를 꺼냈어요.
붉은 점이 벽을 타고 기자들의 얼굴 위를 훑었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겨눴어요. 로렌초의 뿔테 안경 위, 옆자리 기자의 이마, 구석에서 낄낄거리던 코치의 턱 밑.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조준당하는 기분을 아십니까? 불빛 하나가 자기 얼굴 위에 멈추는 순간, 인간은 본능적으로 말문이 막히는 법입니다. 지금부터 당신들의 눈이 애국심이라는 핑계로 얼마나 썩어문드러졌는지 숫자로 증명하겠습니다. 로렌초가 주먹을 불끈 쥐며 한 발짝 다가왔어요. 로씨, 지금 우리를 모욕하는 겁니까? IOC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저는 고개를 돌려 로렌초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모욕이 아니라 진단이야. 비앙키, 자네가 오늘 아침에 쓴 기사 제목이 뭐지? 한국의 금메달은 심판의 실수. 자네 기자야. 선동가야? 로렌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쓴 겁니다. 온 이탈리아가 그렇게 봤어요. 온 이탈리아가 장님이면 그건 사실이 되나?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원한 건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분노가 아니라 침묵. 침묵 속에서만 데이터가 말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태블릿을 들어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전날 밤 결승전의 레이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하지만 일반 중계 화면이 아니었어요. 오메가 센서가 추출한 바이오메트릭 데이터가 선수들의 몸 위에 실시간으로 겹쳐져 있었습니다. 심박수, 보폭, 코너링 각도, 공기저항 계수. 숫자들이 선수들의 몸에 달라붙어 함께 움직였어요. 운이 좋았다고? 천만에.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 속 한국 선수를 가리켰습니다. 자네들은 지금 신을 논하는 게 아니야. 악마 같은 디테일을 논하는 거지. 좌중이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에스프레소 냄새와 깨진 샴페인 잔의 알코올 냄새가 뒤섞인 탁한 공기 속에서 데이터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브리핑룸에 있는 모든 인간은 1시간 뒤 자신의 세계가 무너질 거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한 명은 알고 있었어요. 접니다. 저는 스크린 앞에 서서 좌중을 둘러봤습니다. 아직 분위기가 덜 가라앉았어요. 기자 절반은 분노에 이를 갈고 있었고 나머지 절반은 호기심에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어요. 제가 필요한 건 눈동자였으니까요. 귀가 아니라 눈이 열려야 숫자가 머리에 박히는 법입니다. 그때 로렌초가 가방에서 접힌 종이 뭉치를 꺼내 단상 위로 던졌어요.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차트 여러 장이 펼쳐졌습니다. 로렌초가 안경을 치켜올리며 쏘아붙였어요. 로시 위원장, 데이터로 증명하겠다면서요? 좋습니다. 그럼 이것부터 설명해 보시죠. 최민정은 31살입니다. 심석희는 부상 경력만 5번이에요. 초반 3바퀴 랩타임을 보십시오. 이탈리아보다 0.3초나 느렸어요. 늙고 지친 선수들이 결승에서 뒤집었다. 그게 운이 아니면 뭡니까?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준비해 온 거였어요. 이 작자는 기자가 아니라 검사처럼 굴고 싶었던 겁니다. 주변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랩타임이 증거지 하고 추임새를 넣었어요. 저는 로렌초가 던진 차트를 집어들었습니다. 훑어봤어요. 3초도 안 걸렸습니다. 이런 수준의 분석은 대학교 2학년짜리도 합니다. 아니, 이건 분석이 아니에요. 숫자를 줍줍해서 자기가 원하는 결론에 갖다 붙인 거였습니다. 비앙키, 자네 참 열심히 준비했군. 저는 차트를 반으로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자네가 간과한 게 하나 있어. 랩타임은 껍데기야. 선수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자네는 한 번이라도 들여다봤나? 로렌초의 눈썹이 실룩거렸어요. 대답을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기자가 바이오메트릭 원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저는 리모컨을 눌러 스크린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전날 밤 결승전 영상이 다시 재생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선수들의 몸 위에 색깔이 입혀져 있었어요. 실시간 심박수 오버레이. 오메가 센서가 선수들의 가슴에 부착된 생체 측정 장비에서 뽑아낸 데이터를 색깔로 변환한 영상이었습니다. 푸른색은 안정, 노란색은 경계, 붉은색은 과부하. 단순하죠?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영상이 경기 중반 지점에서 멈췄어요. 제가 레이저 포인터로 이탈리아 선수를 가리켰습니다. 온몸이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심박수 180. 숨을 헐떡이며 팔을 크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옆에 네덜란드 선수도 마찬가지였어요. 175. 역시 붉은색이었습니다.
경기 중반에 이미 심장이 한계를 찍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저는 포인터를 한국 선수 쪽으로 옮겼습니다. 좌중이 일제히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 선수들의 몸은 푸른색이었습니다. 짙은 파란색, 바다 한가운데 같은 고요한 색깔이요. 심박수 130, 숫자가 선수의 가슴 위에서 차분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보이십니까? 경기 중반입니다. 올림픽 결승이에요. 너희 선수가 죽기 살기로 뛸 때 한국 선수들은 빙판 위에서 조깅하고 있었습니다. 장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돼. 센서 고장 아니야? 올림픽에서 130이 가능해. 여기저기서 불신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예상한 반응이었어요. 저도 처음 이 데이터를 봤을 때 같은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브리핑룸 왼쪽 끝에서 누군가 벌떡 일어섰어요. 닥터 한스 밀러, 오메가 타임키핑 앤드 센싱 총괄 디렉터, 목까지 잠근 하얀 셔츠에 무태 안경,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회색 눈동자. 독일 사람 특유의 딱딱함이 뼛속까지 배어있는 인간이었습니다. 한스가 마이크 없이 육성으로 외쳤어요. 목소리가 벽을 때렸습니다. 독일의 오메가 센서를 모욕하지 마시오. 이 센서는 알프스 산맥보다 단단합니다. 오차율은 0%입니다. 0.1%도 아니에요. 0%. 내가 직접 캘리브레이션 했습니다. 이 데이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독일 정밀공학 150년 역사에 침을 뱉는 겁니다. 좌중이 얼어붙었어요. 한스라는 인간은 평소에 회의 시간 내내 입을 다물고 앉아 있다가 데이터의 정확성이 도마에 오르는 순간 화산처럼 폭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업계에서 한스의 말에 반박할 수 있는 인간은 지구상에 5명도 안 됩니다. 기자들이 고개를 움츠렸어요. 센서 고장이라는 변명은 그 자리에서 매장됐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스에게 감사했습니다. 물론 얼굴에 내색하지는 않았어요. 한스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둘 사이에 따뜻한 눈빛 따위는 없습니다. 오직 데이터에 대한 공통된 신앙만 있을 뿐이에요. 저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선수들이 코너를 도는 장면이었어요. 각 선수의 몸 주변에 얇은 곡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공기 저항 계수를 시각화한 그래프였어요. 곡선이 높으면 공기에 많이 부딪히는 것이고 낮으면 적게 부딪히는 겁니다. 이탈리아 선수의 곡선은 들쭉날쭉했어요. 코너를 돌 때마다 상체가 흔들리며 공기 저항이 치솟았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곡선은 바닥을 기어갔어요. 거의 직선이었습니다. 코너를 돌 때마다 고개를 숙여 앞사람의 허리 뒤로 파고들었거든요. 머리 하나 차이. 고작 그것만으로 공기 저항이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보이죠? 저는 그래프의 최저점을 짚었어요. 한국 선수들은 코너를 돌 때마다 앞사람의 뒤에 숨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공기에 부딪히는 에너지를 아꼈다는 겁니다. 아낀 만큼 심장이 쉬었어요. 심장이 쉰 만큼 다리에 힘이 남았고요. 로렌초가 의자 팔걸이를 붙잡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초반에 느리게 탔으니까 그런 거잖아. 체력이 딸리니까 숨은 거지. 저는 로렌초를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대신 스크린을 한 번 더 전환했습니다. 시간축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가로축은 경기 시간, 세로축은 속도. 이탈리아 선수의 곡선은 전반부에 치솟았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전형적인 에너지 고갈 패턴이었어요. 반면 한국 선수의 곡선은 전반부에 낮게 깔렸다가 정확히 마지막 5바퀴 지점에서 수직으로 치솟았습니다. 이 그래프를 똑바로 보십시오. 저는 두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을 레이저로 콕 찍었어요. 여기가 교차점입니다. 마지막 5바퀴 진입 순간이에요. 이 지점부터 한국의 속도가 이탈리아를 추월합니다. 왜? 이탈리아는 이미 다 써버렸으니까요. 탱크가 비었어. 그런데 한국은 여기서부터 탱크를 열었습니다. 장내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어요.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레이저를 내려놓고 기자들을 향해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초반에 느렸던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느리게 탄 겁니다. 앞사람 뒤에 숨어서 공기를 안 맞고 심장을 쉬게 하고 에너지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어요. 너희 선수들이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바람을 가르고 있을 때 한국은 그 뒤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을 멈추고 한 박자 쉬었어요. 이 다음 한마디가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의 뇌리에 박혀야 했으니까요. 늙어서 느린 게 아닙니다. 너희를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 매복했던 겁니다. 브리핑룸에 신음 같은 탄식이 퍼졌어요.
누군가 의자 등받이에 털썩 기대는 소리가 났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이탈리아 코치 한 명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방금 전까지 운이 좋았다고 낄낄거리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로렌초는 입술을 깨물며 준비해 온 차트를 쳐다봤어요. 그 종이 위에 적힌 랩타임 숫자들이 얼마나 허접한 껍데기였는지 본인도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는 없었겠죠. 200만 구독자가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스크린을 끄지 않았습니다. 아직 보여줄 게 산더미였어요. 하지만 이 방에 있는 인간들의 눈빛이 변하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30분 전까지 분노로 불타던 눈들이 조금씩 두려움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이건 레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화면 속 한국 선수 3명의 푸른 실루엣을 가리켰어요. 나란히 붙어서 숨죽이고 달리는 세 개의 그림자. 사자떼가 사슴을 모는 사냥법을 아십니까? 정면으로 덤비지 않아요. 옆에서 서서히 포위하고 도망칠 길을 하나씩 막고 먹잇감이 지쳐서 멈추는 순간 목을 물어뜯습니다. 저는 포인터를 내려놓았어요. 너희는 먹잇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로렌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스마트폰 짐벌을 들어 올렸어요. 라이브 방송 중이었던 겁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200만 구독자가 실시간으로 이 브리핑룸을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로시 위원장. 심박수 이야기는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체력 안배의 문제일 뿐이에요. 제가 정말로 묻고 싶은 건 따로 있습니다. 로렌초가 짐벌을 제 얼굴 쪽으로 돌렸어요. 한국의 교대를 보셨습니까? 밀어주는 힘이 없었어요. 축 늘어진 것처럼 손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교대입니까? 힘이 없으니까 제대로 못 민 거 아닙니까? 주변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은 로렌초만의 의문이 아니었습니다. 경기 직후 SNS에서 가장 많이 돌아다닌 영상이 바로 한국의 교대 장면이었거든요. 힘없는 터치, 기운 빠진 교대 같은 댓글이 수만 개씩 달렸어요. 유럽 해설자들까지 중계 중에 한국의 교대가 예전 같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방에 있는 사람 대부분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드디어 물어봤군. 기다리고 있었어요. 좋은 질문이야. 비앙키. 아니, 최고의 질문이다. 저는 리모컨을 눌러 스크린에 새 영상을 띄웠습니다. 자네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자네들이 좋은 교대라고 믿고 있는 걸 보여주겠다. 화면에 네덜란드 팀의 교대 장면이 재생됐어요. 슬로우 모션이었습니다. 미는 선수가 팔을 뻗어받는 선수의 등 아래쪽을 밀었습니다. 퍽. 스피커를 통해 둔탁한 타격음이 울렸어요. 받는 선수의 상체가 앞으로 휘청거렸습니다. 어깨가 흔들리고 팔이 벌어지며 균형을 잡느라 허우적거리는 동작이 0.3초 정도 이어졌어요. 기자들 사이에서 감탄 섞인 탄성이 터졌습니다. 저게 파워지. 누군가 외쳤어요. 몇 명이 박수까지 쳤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한국팀의 교대 장면. 심석희에서 최민정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어요. 역시 슬로우 모션이었습니다. 심석희의 손이 최민정의 엉덩이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소리가 없었습니다. 스피커에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심석희의 손바닥이 최민정의 몸에 닿는 순간 손가락이 물처럼 스며들었습니다. 닿았다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접촉한 채로 밀려갔어요. 마치 두 사람의 몸이 하나의 물줄기인 것처럼요. 힘이 없네. 기자석 어딘가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상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추고 되감았어요. 심석희의 손이 최민정의 몸에 닿기 직전 프레임에서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최대한 확대했어요. 손목이 화면 가득 채워졌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레이저 포인터가 심석희의 손목 위에서 멈췄어요. 손목 각도를 주목하십시오. 심석희의 손목이 꺾여 있습니다. 비틀려 있는 게 아니에요. 최민정이 나아가는 방향과 정확히 일치하는 각도로 스냅이 걸려 있어요. 좌중이 고개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확대된 화면 속에서 심석희의 손목은 미세하게 바깥쪽으로 꺾여 있었어요. 직각도 아니고 일자도 아닌 묘한 각도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뭘 보고 있는 건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화면 옆에 네덜란드의 교대 장면을 나란히 띄웠어요. 네덜란드 방식을 먼저 보죠. 미는 선수가 받는 선수의 등을 정면으로 밀어요. 힘의 방향이 어디를 향합니까? 앞입니다. 당연하죠.
문제는 받는 선수가 코너를 돌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 방향이 곡선이에요. 그런데 미는 힘은 직선이에요. 곡선 위에서 직선의 힘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맨 앞줄에 앉은 이탈리아 기술위원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중얼거렸어요. 충격이 발생하죠. 진행 방향과 충돌하니까. 정확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선수가 휘청거린 겁니다. 퍽 하고 맞은 순간 몸이 진행 방향에서 벗어나요. 그걸 바로잡느라 0.3초를 허비합니다. 자네들은 그 퍽 소리를 듣고 파워라고 감탄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에너지가 충돌로 날아간 겁니다. 힘을 줬는데 힘이 새어나간 거예요. 기자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박수치던 손이 무릎 위로 내려갔어요. 저는 한국팀의 교대 화면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한국을 보겠습니다. 심석희의 손목 스냅 각도가 최민정의 진행 방향, 그러니까 곡선의 접선 방향과 일치합니다. 무슨 뜻이냐? 미는 힘이 받는 선수가 가던 방향 그대로 실린다는 겁니다. 충돌이 없어요. 충격이 0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안 난 거예요. 브리핑룸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기자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옆 사람과 수군댔어요. 아직 완전히 납득하지는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로렌초가 기다렸다는 듯이 끼어들었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억지 부리지 마십시오. 손목 각도 하나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고요. 소리가 안 난 건 힘이 없어서 살살 민 거예요. 당신이 뭐라고 포장하든 제 눈에 보이는 건 기력이 빠진 선수들의 무기력한 교대입니다. 200만 구독자를 위한 대사였겠죠. 목에 핏줄이 섰어요. 카메라를 의식한 분노. 저는 그런 류의 감정을 경멸합니다. 하지만 반박은 말이 아니라 숫자로 해야죠. 기다렸다. 비앙키. 저는 태블릿을 2번 탭했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속도, 교대 직후 0.5초 구간을 확대한 순간 가속도 곡선이었습니다. 자네 눈이 맞다면 힘없이 살살 밀었으니 교대 직후 속도가 떨어져야 정상이겠지. 로렌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그럼 이걸 보게. 저는 곡선을 가리켰습니다. 교대 직후 최민정의 속도가 0.5초 만에 시속 50km로 치솟아 있었어요. 수직에 가까운 곡선이었습니다. 떨어지기는커녕 교대 전보다 빨라진 겁니다. 그것도 순식간에요. 시속 50km, 0.5초 만에요. 저는 숫자를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네덜란드의 교대 직후 가속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0.8초입니다. 한국이 0.3초를 앞섰어요. 그 퍽 소리 나는 네덜란드의 강력한 교대보다 소리도 안 나는 한국의 교대가 0.3초 빨랐다는 겁니다. 장내에 한숨이 퍼졌어요. 누군가 의자를 삐걱거리며 자세를 고쳐 앉는 소리가 났습니다. 로렌초의 입이 반쯤 벌어졌어요. 반박할 숫자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 방식은 밀어주는 힘의 30%가 충돌로 날아갑니다. 받는 선수의 몸이 흔들리면서 소모되는 거예요. 한국 방식은 힘이 진행 방향 그대로 전달되니까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같은 힘을 줘도 결과가 다른 겁니다.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한국은 더 적은 힘으로 더 큰 가속을 만들어낸 겁니다. 맨 앞줄에 이탈리아 기술위원장이 안경을 벗었어요. 의자에서 일어나 스크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확대된 순간 가속도 그래프를 올려다보며 입을 벌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빙판을 연구한 사람의 눈이 경악으로 젖어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 표정을 봤습니다. 제가 전날 밤 처음 이 데이터를 열었을 때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유럽은 대포를 쏩니다. 저는 네덜란드의 교대 장면과 한국의 교대 장면을 나란히 멈춰놓고 말했어요. 퍽 하고 쏘면 멋있죠. 소리도 크고 관중도 열광하고 기자들도 파워라고 기사를 씁니다. 하지만 포탄의 3분의 1은 엉뚱한 데로 날아가요. 한 박자 쉬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하면 속 심석희의 손을 가리켰어요. 소리 없이 최민정의 몸에 스며드는 그 손. 한국은 주사기입니다. 에너지를 혈관에 직접 주입해요.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소리가 안 나는 게 당연합니다. 새는 게 없으니까요. 브리핑룸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로렌초가 짐벌을 내려놓았습니다. 라이브 방송 화면에는 아직 빨간 불이 들어와 있었지만 카메라를 든 손에서 힘이 빠진 게 보였어요. 200만 구독자 앞에서 할 말을 잃은 겁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프랑스 코치가 팔짱을 풀고 노트를 꺼냈어요.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옆에 미국 분석관도 태블릿을 열었어요.
이 방의 공기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30분 전까지는 한국을 비웃는 술판이었어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비웃던 입들이 다물렸고 노트를 꺼내는 손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걸. 심박수와 교대 기술만으로 로렌초 같은 인간들의 입을 완전히 틀어막을 수는 없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 중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아직 꺼내지도 않았어요. 빙판 위에 새겨진 보이지 않는 선. 그 이야기를 하려면 경기장 천장 카메라 영상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탭해서 다음 파일을 열었어요. 화면이 전환되는 2초 동안 브리핑룸의 공기가 한 번 더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떴습니다. 경기장 천장 카메라 화면이었어요. 위에서 내려다본 트랙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선수들은 작은 점처럼 보였고 빙판은 하얀 도화지 같았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저는 영상을 일시정지하고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일반 중계 카메라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천장 카메라만이 잡아낼 수 있는 것. 빙판의 표면입니다. 확대된 화면 속 빙판은 완벽한 백색이 아니었어요. 미세하게 색이 다른 선들이 보였습니다. 짧은 줄, 긴 줄, 곡선, 직선, 수십 개의 흔적이 얼음 위에 새겨져 있었어요. 스케이트 날이 지나간 자리였습니다. 기자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직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태블릿에서 버진 아이스 알고리즘 분석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오메가의 빙질 추적 시스템이에요. 스케이트 날이 한 번이라도 닿은 얼음은 노란색으로, 한 번도 닿지 않은 매끈한 얼음은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히트맵이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천장 카메라 영상 위에 덮어 씌웠어요. 트랙 전체가 색깔로 물들었습니다. 노란 얼음과 파란 얼음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패턴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패턴이요. 한국 선수들이 지나간 경로를 표시하겠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탭했어요. 한국 선수 3명의 궤적이 붉은 점선으로 연결됐습니다. 장내에서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트랙 위에 거대한 X자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인코스에서 아웃코스로, 아웃코스에서 다시 인코스로 교차하며 그려낸 궤적이었어요. 단순히 코스를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3명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같은 지점에서 교차했어요. 한 바퀴도 빠짐없이 매번 같은 위치에서 같은 각도로. 보이십니까? 저는 X자의 교차점을 레이저로 짚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30바퀴를 도는 동안 한 번도 어긋나지 않은 교차 궤적이 우연으로 가능합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진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 선수들이 아웃코스로 빠지는 구간을 최대한 확대했어요.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했습니다. 한국 선수가 코너 출구에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동작이 프레임 단위로 분해됐어요. 발을 보십시오. 저는 선수의 스케이트 뒤축을 가리켰습니다. 인코스에서 아웃코스로 이동하는 순간 뒤쪽 발의 날 뒤축이 얼음을 깊게 긁어냅니다. 일반 주행의 흔적과 확연히 다릅니다. 날의 뒤축 모서리로 얼음에 홈을 파고 있어요. 화면 속에서 스케이트 날이 얼음 표면을 갈아내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미세한 얼음 가루가 튕겨 나왔어요. 일반적인 주행 자국보다 깊고 일반적인 코너링 흔적보다 날카로운 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홈의 위치는 정확히 X자, 교차점 위에 있었어요. 이 홈이 왜 문제냐? 저는 영상을 멈추고 좌중을 돌아봤습니다. 뒤에서 오는 선수가 이 홈 위를 밟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케이트 날이 홈에 걸립니다. 0.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에요. 하지만 시속 45km로 달리는 선수에게 0.1초의 걸림은 치명적입니다. 발목이 미세하게 틀어지고 중심이 흔들리고 추월 각도가 틀어져요. 저는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에이스 폰타나가 한국을 추월하려는 장면이었어요. 첫 번째 시도. 경기 후반 15번째 바퀴. 폰타나가 인코스로 파고들며 한국 선수의 옆구리까지 다가갔습니다. 기자들이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바로 그 순간 폰타나의 왼발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상체가 바깥쪽으로 흔들렸어요. 추월 실패. 폰타나가 다시 뒤로 밀려났습니다. 두 번째 시도. 21번째 바퀴. 이번에는 아웃코스에서 치고 올라왔어요. 속도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코너 진입 순간 또다시 왼발이 미끄러졌어요.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팔을 크게 벌려 겨우 중심을 잡았어요. 관중석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 번째 시도. 26번째 바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폰타나도 알았을 겁니다. 이를 악물고 인코스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한국 선수와 어깨가 나란히 됐습니다. 바로 그때 폰타나의 오른발이 빙판에서 갈리는 듯한 소리가 났어요. 끼! 마이크가 잡아낸 소리였습니다. 폰타나의 상체가 휘청 다시 뒤로 밀려났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추고 세 장면을 나란히 배치했어요. 3번의 추월 시도, 3번의 실패, 그리고 3번 모두 폰타나의 스케이트 날이 걸린 위치를 붉은 원으로 표시했습니다. 3개의 원이 모두 X자, 궤적 위에 있었어요. 한국 선수들이 파놓은 홈 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브리핑룸이 얼어붙었습니다. 몇 초간 기침 소리 하나 나지 않았어요. 로렌초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반칙입니다. 이건 명백한 반칙이에요. 고의로 빙판을 훼손해서 상대를 방해한 거잖습니까? 왜 이걸 심판에게 안 가져갑니까? 장내가 동요했어요. 기자 5-6명이 동시에 일어서며 맞아, 반칙이야, 제소해야 해 하고 외쳤습니다. 이탈리아 코치 한 명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탕!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예상한 반응이었습니다. 오히려 늦었다 싶었어요.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닥터 한스를 쳐다봤습니다. 한스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안경 위치를 고쳐 잡더니 가방에서 서류 한 부를 꺼냈습니다. 국제빙상경기연맹 공식 규정집이었어요. 페이지가 이미 접혀 있었습니다. 한스가 건조한 목소리로 낭독을 시작했어요. 감정이라고는 일절 없는 기계 같은 발음이었습니다. 국제빙상경기연맹 경기규정 제14조 제2항. 경기 중 선수의 주행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빙질 변화 및 표면 손상은 정상적인 경기 행위로 간주하며 이를 반칙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한스가 규정집을 접어 로렌초 앞에 놓았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주행 중에 날의 뒤축으로 얼음을 긁었을 뿐입니다. 모든 선수가 코너를 돌 때 빙판의 흔적을 남깁니다. 차이가 있다면 한국 선수들은 그 흔적이 어디에 남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뿐이에요. 이것은 반칙이 아닙니다. 규정을 읽으십시오. 로렌초가 규정집을 내려다봤어요.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태블릿을 탭해서 마지막 사진을 불러왔어요. 스크린에 스케이트 날 확대 사진이 떴습니다. 경기 후 수거된 폰타나의 스케이트 날이었어요. 사진 해상도가 높아서 날의 표면이 세밀하게 보였습니다. 날카롭게 벼려져 있어야 할 날이 이가 빠진 톱처럼 상해 있었어요. 군데군데 미세한 금이 가 있었고 날의 바닥면에 긁힌 자국이 줄줄이 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기 직후 장비 검수 과정에서 촬영된 공식 사진입니다. 저는 손상된 부위를 하나하나 레이저로 짚었어요. 폰타나의 날이 이 지경이 됐습니다. 왜? 한국 선수들이 파놓은 홈 위를 반복적으로 밟았기 때문이에요. 일반 빙면에서는 이 정도 손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장내에 신음이 퍼졌어요. 한국은 폰타나와 싸운 게 아닙니다. 저는 손상된 날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폰타나의 장비를 부숴버린 겁니다. 얼음 위에서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폰타나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발밑의 무기를 조각조각 망가뜨렸어요. 브리핑룸 뒤쪽에서 누군가 의자를 밀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프랑스 코치였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미국 분석관이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고개를 내저었어요. 저는 화면을 분할해서 4개의 이미지를 동시에 띄웠습니다. 첫 번째, 한국 선수들의 X자 궤적. 두 번째, 궤적 위에 파인 홈의 확대 사진. 세 번째, 폰타나가 그 홈에 걸려 휘청거리는 연속 장면. 네 번째, 이가 나간 폰타나의 스케이트 날. 4장의 사진이 하나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었어요. 설계, 매설, 작동, 결과, 시작부터 끝까지 계산된 시나리오였습니다. 자네들, 전쟁 영화에서 지뢰밭 본 적 있나? 저는 기자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적이 지나갈 자리에 미리 묻어놓지. 밟는 순간 터지고, 밟은 놈은 왜 터졌는지도 모르고. 한국이 한 게 바로 그겁니다. 달린 게 아니에요. 너희가 밟을 자리에 지뢰를 심고 있었던 겁니다. 기자석 한가운데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게 인간인가? 작은 목소리였지만 조용한 브리핑룸에서는 벽까지 울렸습니다. 로렌초가 짐벌을 쥔 손을 내렸습니다. 라이브 방송의 빨간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카메라가 바닥을 향하고 있었어요.
200만 구독자에게 보여줄 반박이 떠오르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창문 없는 지하 브리핑룸에서 바깥 공기를 찾는 것처럼요. 맨 앞줄의 기술위원장이 다시 안경을 벗었습니다. 이번에는 안경을 닦지 않았어요. 양손으로 안경을 잡은 채 스크린만 멍하니 올려다봤습니다. 30년 넘게 빙판을 연구한 사람이 자기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차원의 전략을 마주한 표정이었어요. 경외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패배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둘 다였을 겁니다. 저는 에스프레소가 필요했습니다. 5잔째요. 하지만 지금은 마실 틈이 없었어요. 아직 남은 게 있었으니까요. 한국의 마지막 한 바퀴. 김길리가 벌인 일.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의 경계선을 밟은 이야기였습니다. 빙판 위에 심은 지뢰보다 더 소름 끼치는 이야기요. 저는 태블릿의 다음 파일에 손가락을 올려놓았어요. 이 파일을 여는 순간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의 빙상에 대한 상식이 무너질 겁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전날 밤 혼자서 먼저 무너졌으니까요.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스크린의 마지막 바퀴 진입 직전의 경기 화면이 떴어요. 하지만 일반 중계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AI 심판 시스템 호크아이의 분석 인터페이스였어요. 화면 왼쪽 상단에 각 팀의 실시간 승률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80%, 한국 10%, 나머지 10%는 네덜란드와 기타였어요. 이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저는 승률 표시를 레이저로 짚었습니다. 마지막 바퀴 진입 직전 AI가 계산한 한국의 우승 확률입니다. 10%. 호크아이는 한국이 진다고 봤어요. 이탈리아가 이긴다고 봤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안도의 기운이 번졌어요. 로렌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봐요. AI도 우리가 이기는 경기였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뒤집어졌으니 비정상 아닙니까? 저는 대답 대신 영상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마지막 바퀴가 시작됐어요. 이탈리아가 선두, 한국이 3번째. 반바퀴 가까운 간격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탈리아의 경기였어요. 그 순간 한국의 마지막 주자 김길리가 움직였습니다. 김길리가 인코스로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코너 진입 각도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보통 선수들이 코너에 진입하는 라인보다 훨씬 안쪽이었어요. 거의 트랙 안쪽 펜스에 붙어서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화면 왼쪽 상단의 호크아이 승률 표시가 요동쳤어요. 숫자가 깜떠니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붉은 경고등이 번쩍이며 두 글자가 떠올랐어요. 계산 불가.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계산 불가. 그게 무슨 소립니까? 누군가 물었어요. 말 그대로입니다. 저는 영상을 일시정지했어요. 호크아이는 지난 20년간의 쇼트트랙 경기 데이터를 학습한 AI입니다. 모든 선수의 코너링 패턴, 가속 곡선, 체력 소모율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승률을 계산하죠. 그런데 김길리가 코너에 진입한 순간 AI가 계산을 포기했어요. 왜? 학습 데이터에 없는 움직임이었으니까요. 20년치 기록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각도로 코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속 카메라 영상으로 전환했습니다. 김길리의 코너링 순간을 프레임 단위로 분해한 영상이었어요. 화면 위에 각도 측정선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스케이트 날이 빙판에 박히는 각도를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숫자가 떴습니다. 48도, 48도. 저는 숫자를 또박또박 읽었어요. 일반 쇼트트랙 선수가 코너를 돌 때 스케이트 날의 평균 접빙 각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5도입니다. 최상급 선수들이 무리해서 기울여봐야 52도예요. 김길리는 48도로 들어갔습니다. 맨 앞줄의 기술위원장이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입이 반쯤 벌어져 있었습니다. 이 7도 차이가 얼마나 미친 짓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스크린 옆에 간단한 도식을 띄웠어요. 스케이트 날이 빙판에 박히는 각도가 줄어들수록 마찰력은 줄어듭니다. 마찰력이 줄면 속도가 올라가요. 하지만 동시에 원심력을 버틸 수 있는 힘도 줄어듭니다. 52도 아래로 내려가면 발목에 걸리는 하중이 체중의 4배를 넘깁니다. 48도라면?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1도만 틀려도 발목이 부러집니다. 바깥으로 튕겨나가면서 펜스에 처박히는 거예요. 시속 50km로요. 브리핑룸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고속 카메라 영상을 다시 재생했어요. 김길리가 48도 각도로 코너를 깎아 들어가는 장면이 슬로우 모션으로 흘러갔습니다. 스케이트 날이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는 소리를 오디오로 틀었어요. 일반적인 쇼트트랙 코너링 소리는 타타탁 하는 짧은 쇳소리입니다.
날이 빙판을 잘게 찍어가며 나는 소리죠. 김길리의 소리는 달랐어요. 즈응 하는 긴 공명음이었습니다. 날이 얼음을 찍는 게 아니라 얼음 위를 미끄러지며 공기를 가르는 소리. 마치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이륙하기 직전의 그 소리 같았어요. 기자 한 명이 자기도 모르게 의자 등받이를 움켜잡았습니다. 소리가 주는 압도감이 있었어요. 영상 속 김길리는 펜스 바로 옆까지 다가간 채 거의 빙판에 누운 것 같은 자세로 코너를 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몸이 저 각도로 기울어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 장면이었어요. 그때 브리핑룸 옆문이 열리며 누군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올림픽 공식 심판 배지를 단 여성이었어요. 사라 젠킨스. 경기 당일 트랙사이드 심판으로 배치됐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미리 요청해둔 증인이었어요. 사라가 단상 옆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바퀴 때 코너 3번 구역 바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김길리가 제 앞을 지나가는 순간 바람이 불었어요. 사라가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비유가 아닙니다. 물리적인 바람이었어요. 선수의 속도가 만들어낸 공기 이동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확인했습니다. 김길리의 스케이트 날과 펜스 사이의 간격은 1cm 이내였어요. 깨십 한 장 정도였습니다. 장내가 웅성거렸어요. 사라가 말을 이었습니다. 20년간 심판을 했습니다. 선수가 펜스 1cm 안쪽으로 지나간 건 처음 봤어요. 반칙을 잡으려고 집중하고 있었는데 반칙이 아니라 제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저는 사라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스크린에 결승선 통과 사진을 띄웠습니다. 피니시 라인 카메라가 찍은 고해상도 사진이었어요. 두 선수가 거의 동시에 들어오는 장면. 하지만 자세히 보면 달랐습니다. 김길리의 스케이트 날 하나, 40cm짜리 금속 날 하나가 이탈리아 선수보다 앞에 찍혀 있었어요. 스케이트 날 한 장 차이. 그게 금메달과 은메달의 경계였습니다. 브리핑룸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스크린 위의 사진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기적처럼 보이는 한 장의 사진. 하지만 저는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여기 서 있는 겁니다. 로렌초가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입이 벌어진 채로요. 짐벌을 쥔 손에서 완전히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에서 힘이 빠진 것처럼 털썩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기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마이크에 잡혔어요. 이번에는 200만 구독자를 위한 대사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탄식이었어요. 저는 단상을 내려쳤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장내를 갈랐어요. 이건 도박이 아닙니다. 좌중의 시선이 다시 제게 모였습니다. 48도 각도, 펜스 1cm 간격. 자네들은 이걸 보고 미쳤다고 생각하겠지. 운이 좋았다고 또 떠들고 싶겠지. 하지만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쇼트트랙이 빙판 위에 서 있었던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0년입니다. 40년 동안 넘어지고, 부러지고, 깨지고, 다시 일어서고를 수만 번 반복한 겁니다. 김길리의 48도는 어느 날 갑자기 나온 천재의 기술이 아닙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를 내려놓았어요. 수만 번 넘어져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확신입니다. 이 각도로 들어가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걸 몸이 기억하는 겁니다. 뇌가 아니라 뼈가, 근육이, 발목의 인대 하나하나가 기억하는 거예요. 장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났어요. 울고 있는 건지 감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건 확실했어요. 30분 전에 조소는 사라지고 경외와 공포가 뒤섞인 무언가가 브리핑룸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AI조차 계산을 포기한 인간의 움직임. 그게 뭘 의미하는지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에스프레소 잔을 찾아 손을 뻗었어요. 비어 있었습니다. 5잔째를 마실 타이밍이었지만 아직은 안 됩니다. 남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이 브리핑룸의 문이 박살날 거라는 걸 저는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에스프레소 잔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브리핑룸 뒷문이 벽에 부딪히며 쾅 하고 열렸어요. 경첩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기자 서너 명이 놀라서 의자째 뒤로 밀려났어요. 지오반니 모레티였습니다. 이탈리아 빙상연맹 회장, 브리오니 슈트에 번들거리는 포마드 머리, 밀라노 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이기도 했죠. 그 인간이 경호원 2명을 양옆에 세우고 브리핑룸 입구를 틀어막고 서 있었어요.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손수건으로 연신 닦아내고 있었지만 닦는 속도보다 땀이 차는 속도가 빨랐어요. 누군가 급히 달려왔다는 증거였습니다. 지오반니가 장내를 훑어봤어요. 스크린에 떠있는 김길리의 피니시 사진, 멍하니 앉아있는 기자들, 단상 위에 선저를 차례로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분노인지 당황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전기 내려. 당장. 지오반니가 고함쳤어요. 경호원 한 명이 무전기를 들고 뭔가를 중얼거렸습니다. 3초도 안 지나서 브리핑룸 전체가 암흑에 잠겼어요.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천장의 형광등이 꺼지고 스크린이 죽고 마이크에서 윙하는 피드백 소리가 나더니 그마저 사라졌습니다. 칠흑이었어요. 창문 하나 없는 지하 공간이 순식간에 무덤이 됐습니다. 기자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의자 넘어지는 소리, 누군가의 무릎이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 스마트폰을 더듬는 소리가 뒤엉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란이 퍼져나갔어요. 지오반니의 목소리가 암흑을 뚫고 울렸습니다. 다 나가. 이 브리핑은 무효야. 저 놈은 매국노다. IOC 위원장이라는 작자가 자기 나라를 팔아먹고 있어. 매국노. 저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진심으로요. 30년간 이탈리아 빙상을 위해 일한 인간에게 매국노라니. 케이트 날이 왼쪽으로 휘어져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정치꾼이 내뱉을 수 있는 가장 저열한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기자들이 동요하고 있었거든요. 누군가 출구 쪽으로 움직이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대로 흩어지면 끝이에요. 2시간 동안 쌓아올린 데이터가, 팩트가, 진실이 전부 암흑 속에 묻혀버리는 겁니다. 지오반니는 그걸 노리고 온 거였어요. 그때 왼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윙 하는 모터 돌아가는 소리. 작지만 또렷했어요. 암흑 속에서 그 소리는 비정상적으로 크게 들렸습니다. 닥터 한스였어요. 그 독일인이 의자 밑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수동 발전기였어요. 손잡이를 돌리면 전기가 생기는 비상용 소형 발전기. 한스가 미리 준비해 둔 겁니다. 저는 속으로 혀를 내둘렀어요. 이 인간은 대체 언제 저걸 가져다 놓은 겁니까? 그러고 보니 한스는 브리핑이 시작되기 1시간 전에 먼저 와 있었습니다. 장비 점검을 한다고 했었죠. 장비 점검이 아니었어요. 전쟁 준비를 한 거였습니다. 독일 공학자다운 편집 증적 대비였어요. 그리고 그 편집증이 지금 이 순간 저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한스의 발전기가 돌아가는 사이 저는 가방에서 캠핑용 고광량 랜턴을 꺼냈어요. 출력 철루맨짜리 등산할 때 쓰던 물건입니다. 스위치를 올렸어요. 하얀 빛이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빛이 정면을 비췄어요. 지오반니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하얀 빛 아래서 땀에 젖은 이마, 벌어진 입, 놀라서 한 발 뒤로 물러나는 동작이 고스란히 보였어요. 마치 취조실에서 범죄자를 조명으로 비추는 것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그 구도가 맞았어요. 저는 의도적으로 지오반니의 얼굴만 정조준해서 비췄으니까요. 내 입은 전기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마이크 없이 육성으로 지하 브리핑룸 전체를 울릴 만큼의 성량으로 팩트로 움직입니다. 이 썩은 정치구나.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지오반니가 입을 벌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랜턴 불빛이 눈을 찌르고 있었거든요. 손을 들어 빛을 가리려 했지만 철루맨의 광량은 손바닥 따위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이 하나 켜졌습니다. 기자석 셋째 줄이었어요. 누군가 스마트폰 플래시를 켠 겁니다. 그리고 둘, 셋, 넷, 하나둘씩 불빛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이 휴대폰 플래시를 켜서 단상 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를 비추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서 있는 단상을, 제가 발표하던 스크린을, 이 브리핑이 벌어지고 있는 공간 자체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5개, 7개, 12개. 어둠 속에서 작은 별들이 떠오르듯 불빛이 늘어났어요. 기자 30여 명 중 20명 가까이가 플래시를 들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전까지 한국은 운이 좋았다고 외치던 사람들이었어요. 샴페인으로 건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어둠 속에서 그들은 선택을 하고 있었어요. 거짓 편에 설 것인가, 진실 편에 설 것인가. 불빛이 지오반니를 향했습니다. 20개의 스마트폰 플래시가 동시에 지오반니의 얼굴을 비췄어요. 연회장의 스포트라이트가 아니었습니다. 감시의 빛이었어요.
이 장면을 찍고 있다는 무언의 경고였습니다. 지오반니가 뒷걸음질 쳤어요. 빛이 너무 강했던 겁니다. 손으로 눈을 가린 채 한 발, 두 발 물러났습니다. 세 번째 발을 뗄 때 뒤에 있던 접이식 의자에 다리가 걸렸어요. 균형을 잃었습니다. 팔을 허우적거렸지만 잡을 데가 없었어요. 브리오니 슈트가 공중에서 펄럭이는 게 플래시 빛에 잡혔습니다. 쿵! 지오반니가 바닥에 넘어졌어요. 엉덩방아를 찌우며 뒤로 나자빠진 겁니다. 포마드로 고정했던 머리카락이 이마 위로 흘러내렸어요. 볼품없는 모양새였습니다. 경호원 2명이 달려들어 부축하려 했지만 지오반니는 바닥에 앉은 채 일어나지 못했어요. 20개의 불빛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카메라 앞에서 일어나는 순간 더 치욕적인 장면이 찍힐 거라는 계산이 머리를 스쳤겠죠. 정치인 특유의 본능이었어요. 그래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랜턴을 내렸어요. 지오반니를 더 비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끝났으니까요. 이 방에 여론이 돌아섰어요. 전기를 끊고 어둠으로 진실을 가리려 한 자와 어둠 속에서 불을 켜고 팩트를 외친 자. 기자들이 어느 쪽을 선택했는지 20개의 플래시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한스의 발전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윙, 윙 하는 소리가 브리핑룸의 새로운 배경음이 됐습니다. 그 소리 위로 제 목소리를 올렸어요. 어둠으로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저는 바닥에 앉아있는 지오반니를 내려다봤습니다. 빛나는 금메달은 어둠 속에서 더 잘 보이는 법이야. 지오반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20개의 카메라가 자신의 모든 표정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의식한 겁니다. 경호원이 지오반니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지오반니는 슈트의 먼지를 털지도 않은 채 뒷문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문턱에서 한번 멈칫했어요. 돌아볼까 말까 망설이는 등이 보였습니다. 결국 돌아보지 않았어요. 뒷문이 닫혔습니다. 30초쯤 지났을까요? 어디선가 딸깍 소리가 나더니 천장 형광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관리실에서 전원을 복구한 겁니다. 지오반니의 지시를 따르던 관리원도 상황을 파악한 모양이었어요. 브리핑룸에 다시 빛이 돌아왔습니다. 스크린이 되살아났어요. 김길리의 피니시 사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끄고 자리로 돌아가 앉았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져 있었어요. 30분 전의 적대감은 사라지고 뭔가를 기다리는 눈빛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더 보여달라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헐거워진 매듭을 잡아당겼어요. 에스프레소가 필요했지만 잔은 비어 있었고 목은 쉬어 있었고 손가락은 아직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이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한국의 승리가 왜 이탈리아만의 문제가 아닌지, 왜 세계 빙상 전체의 기준이 바뀌어야 하는지, 그걸 증명할 마지막 자료가 태블릿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들어 스크린을 전환했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검은 바탕 위에 하얀 글씨가 떠올랐어요. 새로운 기준. 제가 전날 밤 직접 만든 슬라이드였습니다. 디자인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글씨체도 기본이었고 배경도 그냥 검은색이었습니다. 꾸밀 필요가 없었어요. 이 네 글자가 담고 있는 무게가 어떤 그래픽보다 무거웠으니까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건 한국이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기자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심박수, 교대 기술, 빙판 궤적, 코너링 각도. 전부 숫자와 영상으로 증명했습니다. 반박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지금 일어나십시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로렌초도, 코치들도, 아까까지 고함치던 기자들도 전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없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국이 왜 이길 수밖에 없었는지. 숫자가 아니라 숫자 뒤에 있는 것을 보여드리겠어요. 태블릿을 탭했습니다. 스크린에 사진 한 장이 떴어요. 발이었습니다. 맨발, 여성의 발. 사진 해상도가 높아서 피부의 결까지 보였어요. 처음에는 기자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2, 3초쯤 지나자 앞줄부터 신음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심하게 휘어져 있었습니다. 관절이 튀어나와 있었어요. 새끼발가락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옆 발가락 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발바닥에는 두꺼운 굳은 살이 지도처럼 박혀 있었어요. 어떤 부위는 갈라져서 틈 사이로 붉은 살이 비쳤습니다. 발톱은 반쯤 빠져 있었고 검은 멍이 발등까지 번져 있었어요. 한국 선수들의 발입니다. 저는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올림픽 의무실에서 경기 후 촬영된 사진이에요. 비공개 의료 기록이지만 선수 본인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장내가 숙연해졌어요. 웅성거림이 사라지고 스크린을 올려다보는 시선만 남았습니다. 저는 두 번째 사진을 띄웠어요. 또 다른 선수의 발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했어요. 발가락 3개가 전부 바깥쪽으로 뒤틀려 있었고 발바닥 한가운데에 동전 크기의 물집이 터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피부가 벗겨진 자리에 새살이 올라오다가 또 벗겨진 흔적이 겹겹이 쌓여 있었어요. 반복된 훈련이 남긴 지층 같은 상처였습니다. 세 번째 사진. 발목이었어요. 복숭아뼈 주변으로 검푸른 멍이 퍼져 있었고 테이핑을 뜯어낸 자국이 빨갛게 남아 있었습니다. 테이핑이 닿은 자리와 안 닿은 자리의 피부색이 달랐어요. 한쪽은 하얗고 한쪽은 붉었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 테이프를 붙이고 뜯기를 수천 번 반복한 피부였어요. 브리핑룸이 묘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샴페인 냄새도, 에스프레소 냄새도, 땀 냄새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공기 자체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스크린 위에 발 사진 3장이 이 방에 있는 모든 소리를 빨아들이고 있었어요. 이 발을 보고도 운이라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고함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48도 각도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소리 없는 교대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제 보이십니까? 130의 심박수가 무엇으로 만들어진 건지 이제 이해가 됩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건 발이 아닙니다. 저는 스크린을 똑바로 가리켰어요. 훈장입니다. 맨 앞줄에 기술위원장이 안경을 쥔 채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뒷줄에 앉아있던 젊은 기자 한 명이 입술을 깨물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로렌초를 봤습니다. 그 작자는 노트북을 열어놓고 있었어요. 기사를 쓰려던 것 같았습니다. 화면에 커서가 감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글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로렌초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얹혀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3초, 5초, 10초. 결국 로렌초가 노트북 화면을 천천히 접었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가 났어요. 기사 작성을 포기한 겁니다. 200만 구독자를 위한 선정적인 헤드라인도, 도둑 금메달이라는 자극적인 제목도, 그 어떤 문장도 이 발 사진 앞에서는 힘을 잃었어요. 브리핑룸 뒤쪽 바닥에 지오반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까 넘어진 채로 일어나지 못했어요. 경호원들이 팔을 잡아당겼지만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지오반니의 시선이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멍한 눈이었습니다. 브리오니 슈트의 주인이 바닥에 엉덩이를 깔고 앉아 한국 선수의 뒤틀린 발가락을 올려다보는 모양새였어요. 1시간 전에 매국노를 외치던 이풍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새 화면이 떴어요. 발표합니다. 저는 단상 위에 놓여있던 파란색 책자를 집어들었어요. 이탈리아 쇼트트랙 전술북이었습니다. 2022년판. 표지에 이탈리아 국기와 빙상연맹 로고가 박혀 있었어요. 앞으로 우리 이탈리아 쇼트트랙 교본 1장에 이탈리아 선수 사진은 없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어요. 한국 선수 사진만 넣겠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의 웅성거림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움과 당혹, 그리고 어쩌면 수긍의 웅성거림이었어요. 저는 파란색 전술북을 들어 올렸습니다. 320페이지짜리 책이었어요. 제가 3년 전 직접 집필에 참여한 교본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쇼트트랙의 모든 전술, 코너링 기법, 교대 방식이 담겨 있었죠. 3년 전까지만 해도 자부심을 느꼈던 책이에요. 저는 단상 옆에 놓인 쓰레기통을 발로 끌어왔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기자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전술북을 쓰레기통 위에 들었어요. 2, 3초간 멈췄습니다. 3년간의 작업이 손끝에서 무게를 주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낡은 지도를 붙들고 있으면 새 땅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손가락을 놓았어요. 파란색 책자가 쓰레기통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파티장에서 샴페인을 터뜨릴 때 저들은 지옥에서 스케이트 끈을 묶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크린 위에 발 사진을 마지막으로 가리켰어요. 그게 격차입니다.
숫자의 격차가 아니에요. 각오의 격차입니다. 기자석 뒤편에서 움직임이 있었어요. 프랑스 코치가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조심스러운 걸음이었어요. 제 앞에 멈춰 서서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로시 위원장, 그 데이터 말인데 복사 좀 해줄 수 있겠나? 얼마면 되겠어? 뒤이어 미국 코치도 다가왔어요. 수첩을 펼친 채였습니다. 우리도 좀 볼 수 있을까? 코너링 각도 분석이랑 교대 역학 부분만이라도.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프랑스 빙상의 자존심, 미국의 스포츠 과학. 이 바닥에서 콧대로 치면 5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코치들이 고개를 숙이고 데이터를 구걸하는 꼴이라니. 쓴웃음이 나왔어요. 비싸다. 저는 쓰레기통 안에 전술북을 눈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것처럼 너희들의 그 콧대 높은 자존심을 먼저 버려야 살 수 있으니까. 프랑스 코치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코치는 수첩에 뭔가를 적었어요. 아마 제 말을 받아 적은 건 아닐 겁니다. 가격을 계산한 거겠죠. 자존심의 가격을요. 두 사람이 돌아간 뒤 저는 스크린을 껐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남은 브리핑룸이 평범한 지하 회의실로 돌아왔어요. 대단한 조명도, 음향도, 무대 장치도 없었습니다. 서버렉이 돌아가는 소음과 에스프레소 찌꺼기 냄새만 남았어요. 하지만 이 방에 있던 사람들의 눈은 2시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태블릿을 가방에 넣고 랜턴을 접어 넣고 빈 에스프레소 잔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넥타이를 풀었어요. 목이 쉬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출구로 향했어요.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사람도 욕을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브리핑룸이 텅 비었어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쓰레기통 안에 처박힌 파란색 전술북이 형광등 아래서 빛나고 있었어요. 3년간의 노력이 담긴 책이었습니다. 아깝지 않았냐고요? 아깝지 않았어요. 낡은 자존심을 버리는 건 아까운 게 아니라 필요한 겁니다. 한국이 그걸 가르쳐 줬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밀라노의 하늘은 회색이었어요. 구름이 낮게 깔려서 알프스 봉우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올림픽 개막 이후 처음으로 눈발이 날렸어요. 가볍고 마른 눈이었습니다. 바닥에 닿자마자 녹아버리는 이탈리아 겨울 특유의 무력한 눈이었어요. 저는 호텔에서 나와 가판대 앞에 섰습니다. 신문을 집어들었어요.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 분홍색 지면에 검은 활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도둑 금메달을 외치던 신문이었어요. 헤드라인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빙판 위에 유령과 싸웠다. 완패 인정. 저는 그 한 줄을 3번 읽었습니다. 가판대 주인이 거스름 돈을 내밀었지만 손을 뻗지 못했어요. 손가락이 신문지 위에 멈춰 있었습니다. 완패 인정. 이 나라가 스포츠에서 이 4글자를 쓰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탈리아는 지는 것보다 인정하는 걸 더 못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인정했습니다. 어젯밤 브리핑룸의 데이터가 이 한 줄을 만들어낸 겁니다. 기사를 훑어봤어요. 로렌초 비앙키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서명란에 다른 기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로렌초는 기사를 쓰지 못한 겁니다. 어제 브리핑룸에서 노트북을 덮은 그 순간이 결국 마감까지 이어진 모양이었어요. 200만 구독자에게 무슨 말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무 말도 못했겠죠. 신문을 접어 코트 주머니에 넣고 올림픽 경기장 쪽으로 걸었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호텔 방에 혼자 있기가 싫었어요. 어젯밤 브리핑이 끝나고 방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는데 천장만 3시간을 쳐다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흥분도 아니었고 후회도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빈 에스프레소 잔 같은 기분이었어요. 안에 들어있던 걸 전부 쏟아낸 뒤에 텅 빈 느낌. 경기장 정문을 지나 보조 링크장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메인 경기장은 오늘 오전 일정이 없어서 조용했어요. 하지만 보조 링크에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케이트 날이 빙판을 긁는 소리, 코치의 호루라기 소리. 누군가 훈련 중이었어요. 펜스 너머로 들여다봤습니다. 이탈리아 주니어 대표 후보들이었어요. 14살, 15살짜리 아이들이 빙판 위를 돌고 있었습니다. 5명이었어요. 그런데 자세가 이상했습니다. 이탈리아 쇼트트랙 교본에 없는 자세였어요. 상체를 극단적으로 낮추고 양팔을 등 뒤에 모은 채 거의 빙판에 엎드리다시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식 자세였어요.
코너를 돌 때마다 고개를 숙여 앞사람의 허리 뒤로 파고드는 동작까지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어제 브리핑에서 제가 보여줬던 공기저항 최소화 기술이었어요. 물론 서툴렀습니다. 아이들의 무릎이 떨리고 있었고 둘째 바퀴만 돼도 상체가 흔들렸어요. 한국 선수들이 30바퀴를 저 자세로 유지한 걸 생각하면 아득한 격차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서툰 자세를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 아이들은 어젯밤 브리핑 영상을 봤을 겁니다. SNS에 퍼졌으니까요. 기자들의 플래시가 비춘 건 저만이 아니었어요. 데이터도 비췄고 한국 선수들의 발사진도 비췄습니다. 그걸 본 15살짜리가 오늘 아침 링크장에 나와서 저 자세를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배움의 자세로요. 쓰레기통에 처박은 전술북은 320페이지였습니다. 하지만 새 전술북의 첫 페이지는 이미 쓰이고 있었어요. 저 아이들의 떨리는 무릎 위에서 보조 링크를 떠나 공항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올림픽 선수촌에서 밀라노 말펜사 공항으로 가는 셔틀 승강장이 경기장 동쪽에 있었어요. 오늘 출국하는 선수단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팀이었어요. 승강장에 도착했을 때 한국 선수단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15명 정도였어요. 코치진, 스태프, 그리고 선수들. 금메달을 목에 건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방 안에 넣어둔 모양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금메달을 목에 걸고 돌아다니는 걸 부담스러워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겸손이었어요. 그 무거운 금속 조각을 세상에 자랑해도 모자랄 판에 멀찍이 서서 지켜봤습니다. 선수들은 조용했어요.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각자 이어폰을 끼고 있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거나 그냥 멍하니 서 있었어요. 어젯밤 올림픽 결승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평범함이었습니다. 세계관 설정에서 읽었던 표현이 떠올랐어요. 빙판 위에서는 뇌를 공유하는 듯한 생존 공동체이지만 빙판 밖에서는 사적인 대화가 없는 사이. 내분을 겪은 뒤에 거리감이 여전히 그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감이 약점이 아니었다는 걸 저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무기였습니다. 친하지 않으니 감정이 개입하지 않았고 감정이 개입하지 않으니 빙판 위에서 기계처럼 움직일 수 있었던 겁니다. 130의 심박수. 그건 냉정함이 아니라 철저한 분리였어요. 사적인 인간과 경기하는 인간을 완전히 갈라놓은 결과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선수단 사이에서 한 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민정이었어요. 작은 체구의 검은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은 보였어요. 멀리서 저를 알아본 모양이었습니다. 어젯밤 브리핑 영상을 봤을 수도 있고 그 전부터 제 얼굴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IOC 기술분과 위원장을 모르는 선수는 없으니까요. 최민정이 잠시 멈춰섰습니다. 주변 선수들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최민정이 마스크 너머로 입을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입 모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라치에, 고맙습니다. 이탈리아어였어요. 최민정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돌아서서 다시 선수단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등이 작았어요. 어깨가 좁았습니다. 저 작은 몸 안에 130의 심장과 40년의 유산이 들어있다는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씩 웃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 엄지를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아래로 뒤집었어요. 엄지가 바닥을 향했습니다. 로마 검투사들이 패배를 선언할 때 쓰던 제스처였죠. 하지만 제 얼굴에는 웃음이 걸려 있었어요. 패배의 인정이자 다음에는 지지 않겠다는 도발이었습니다. 다음엔 우리가 이긴다. 괴물들아. 혼잣말이었어요. 최민정의 귀에 닿았을 리 없습니다. 상관없었어요.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으니까요. 셔틀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한국 선수단이 하나씩 올라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어요. 회색 차체가 눈발 사이로 멀어져 갔습니다. 테일 램프의 빨간 불이 점점 작아지다가 코너를 돌아 사라졌어요. 승강장이 텅 비었습니다. 저 혼자였어요. 눈발이 코트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녹지 않고 쌓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무력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굵어지고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2년 전에 끊었는데 비상용으로 한 개비를 항상 갖고 다녔어요. 입에 물었습니다. 라이터를 꺼냈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불을 붙이지 않았어요. 필터의 종이 맛이 입술에 닿았습니다. 니코틴 없이도 충분했어요.
연기가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입에 뭔가를 물고 있다는 감각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빈 에스프레소 잔 대신 담배 한 갭이 쏟아낼 건 다 쏟아냈으니 이제는 뭔가를 물고 있고 싶었습니다. 잘 가라. 저는 버스가 사라진 코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눈발이 시야를 흐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도 정신 좀 차리겠군. 뒤돌아서 보조 링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까 그 아이들이 아직 훈련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식 자세를 흉내내며 떨리는 무릎으로 코너를 돌던 15살짜리들. 그 아이들에게 해줄 말이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린 전술북 320페이지 대신 어젯밤 태블릿에 담아온 347페이지를 보여줘야 했어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세계는 어젯밤 알게 됐을 겁니다. 빙판 위에 기적은 없다는 걸. 130의 심박수도, 48도의 각도도, 소리 없는 교대도, 얼음에 새긴 보이지 않는 선도 전부 기적이 아니었어요. 뒤틀린 발가락과 벗겨진 발바닥이 만들어낸 것들이었습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계산된 땀만이 존재할 뿐이에요. 담배를 입에서 빼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불을 붙이지 않은 채로요. 2년 전에 끄는 거니까 오늘도 끄는 겁니다. 코트 깃을 세우고 보조 링크를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눈이 점점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감동을 전하는 감동유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이야기 다음에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선배님들, 좋은 하루 되세요.